가짜뉴스고 외부 연료 탱크를 달면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J20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H6를 개조한 공중급유를 쓰는데 쉽게 말해서 탐지가 너무 잘 돼요. KF-21에도 유리한 게 있어요. 다른 전투기보다 30% 이상 빠르다. SABM 기능이 유럽제 잠수함에 없는 것도 있어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폴란드가 선택한다면 푸틴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모스크바를 직접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독침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이 이 대한해협 봉수로를 비행했지만은 한국과 일본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대스텔스 탐지 기술 개발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중국의 가짜뉴스고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김대영 위원님도 옛날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J-20 전투기가 중국 안우이성 우완리 그러니까 한국과 가까운 기지에 있어서 이게 이야기가 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가깝다고 해도 지금 SCMP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공개한 J-20의 비행 경로는 뭐 대만도 갔다가 대한해협 그 통과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 통과했는데 아무도 몰랐다. 요거를 선으로 꼽으면 5,000km 이상이 됩니다. 이 5,000km 이상을 J-20이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져는 있어요. 아, 그 대신에 그렇게 비행하려면 외부 연료 탱크 4개를 장착해야 됩니다. 스텔스는 매끈해야 됩니다. 돌출된 부분이 최대한 적어야 됩니다. 외부 연료 탱크를 달면 F-21이든 F-35든 스텔스 기능이 없습니다. J-2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외부 연료 탱크가 없는 상태에서 5,000km 비행을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일부에서 KF-21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공중급유 이야기를 했는데 J-20도 공중급유를 하면 5,000km를 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중급유 같은 경우에 중국은 H6를 개조한 공중급유를 쓰는데 쉽게 말해서 탐지가 너무 잘 돼요. 우리나라 조기 경보기로 400km 밖에서 탐지가 되는 엄청 큰 비행기입니다. J-20은 탐지를 못할 수 있지만 J-20에다가 공중급유를 해주는 그 비행기는 충분히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영원히 그래서 불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봄에 한번 또 그 컨텐츠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J-36과 J-50 요 두 개 다 특징이 뭐냐 5세대 전투기 대비 훨씬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중국 발표를 기다려야 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J-36 전투기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이륙하면 괌까지 갈 수 있는 사실상 폭격기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크기도 사실 커요. KF-21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덩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엄청나게 크고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는 이런 게 대한해협을 위협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지금 안 되는 것은 맞고 이거는 중국의 허풍이라고 하지만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거니까 빠르게 여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뭐 관련 질문을 좀 드리면은 뭐 J-35, 뭐 J-20 이런 것들은 초음속 순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요격이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런 기체 특성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KF-21이 더 효과적인 요격기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옛날에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조금 KF-21에도 유리한 게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 초음속 순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 항공기보다 30% 이상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소리냐? 비행기 속도는 마하 몇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하 1이 한 1200km 정도 되고 우리 국제선 여기가 마하 0.9 그다음에 앞서 말한 천룡 미사일도 마하 0.5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마하 0.9로 비행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 초음속 순항은 마하 1.2에서 마하 1.5 정도로 비행을 하는 것이라 그 다른 전투기보다 30% 이상 빠르다. 순항 속도가. 다른 비행기는 마하 1.8을 낼 수 있지만 몇 분밖에 내지 못하고 실제로는 거의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료 소모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적진에 빨리 도착하고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침투할 때 이 초음속 순항 능력이 좋아서 F-22가 F-35보다 좋은 이유가 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뭐냐? 열도 많아진다. 적외선 카메라에 쉽게 보인다. 그래서 J-20, 그 다음에 F-35, 그 다음에 KF-21 이런 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IRST라고 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가 달려 있는데 이게 약간
코에 점 있는 것처럼 그 캐노피 앞에 이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게 적외선을 탐지하는 건데 요게 잘 탐지될 수 있어서 GCIP라고 하는 영국과 일본, 이탈리아의 차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 순항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적외선을 너무 잘 탐지되니까. 그래서 초음속 순항 같은 경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KF-21을 IRST로 탐지되기 때문에 J-20이나 J-35도 초음속 순항을 쓸까? 저는 잘 안 쓸 것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한국은 현재 VHF 레이더, 고이득 L밴드 레이더, 그리고 2세대 PCL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 가지 탐지 체계를 동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각각의 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사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 좀 고민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스텔스는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기술입니다. 잘 잡히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생수 물병으로 치면 생수 물병이 어떤 때는 레이더에 잘 반사되고 어떤 각도에는 레이더에 잘 반사되지 않아요. 모든 물체가 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공으로 된 것만이 어떤 면에서든 전 그 레이더나 전파를 발사할 때 반사파가 동일해요. 공이니까. 그래가지고 스텔스는 결국 모서리가 한쪽으로 정렬되는데 한쪽으로 이쪽 레이더를 이쪽 방향으로 가면 탐지가 되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탐지가 안 되고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레이더 그 스텔스기는 레이더를 피하는가? 자기의 위치 그다음에 레이더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각도로 삐뚤빼뚤하게 비행을 해가지고 이제 숨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스텔스 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일단은 전파 흡수가 불가능한 주파수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뭐 L밴드 레이더라든가 VHF 레이더인데 무슨 말이냐? 파장이 짧은 거 있고 높은 게 있어요. 그냥 전투기 레이더는 파장이 짧아서 X밴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밴드는 쉽게 말해서 주파수 뭐 라디오 들을 때 87.5, 뭐 107.5 이런 것인데 주파수가 낮다, 단파장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L밴드나 VHP는 장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장이 길면 이게 그 레이더 전파를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그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파장이 길면 탐지 능력,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이제 지금 PCL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PCL 기술은 레이더가 아닌 방법으로 적을 그 탐지하는 건데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강가나 이럴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지면 파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돌이 스텔스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면 전파가 많이 있는 대기 중에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잡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전파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비행기에 부딪히면 이게 돌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소리가 그 전파의 특성에 이런 게 변하거든요. 요걸 사용해가지고 스텔스기를 발견할 수 있겠구나. 요게 PC의 기술 있고 그 다음에 스텔스기가 내는 전파를 수신한 스텔스기도 전파를 아주 미세하게 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미세한 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면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스텔스기를 만들어 봤으니까 탐지하는 기술도 제일 좋죠. 그렇겠네요, 진짜. 요 같은 경우에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다 미국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연구 중인 걸로 제가 추정되고 있는 거는 그 바이스태틱 레이더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제 영어로 많이 그 문자를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건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레이더는 왔다 갔다 합니다. 레이더 전파를 쏘고 부딪히는 걸 반사파를 수신해가지고 여기 저기 있구나 알아차리는 건데 수신기랑 송신기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레이더는 어떻게 보면 스텔스기는 어떤 각도에서는 레이더에 잡히고 어떤 각도에서는 레이더에 잘 안 잡힌다 이렇게 했는데 수신기와 송신기가 따로 있으면 이렇게 대응이 어려워가지고 요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텔스기가 이제 곧 무용지물이네요? 아닙니다. 이런 장비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들 중 대부분은 자기 위치를 노출해요. 그래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만들어져도 스텔스기는 그걸 피할 수 있어요. 그 근처로 안 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핵심은
스텔스기에 잡히지 않는데 자기는 스텔스를 볼 수 있는 요기 기술이 정말 어려운 기술이라서 당분간 이 스텔스기는 중요해질 것이고, 다만 우리도 이런 연구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요거 외에도 양자 기술, 광자 기술을 활용한 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요새 핫하잖아요. 엄청 핫하죠. 네. 양자 컴퓨터랑 원리는 다른데 양자 검출기라든가 이런 양자 역할 원리를 이용한 레이더를 양자 레이더라고 해요. 사실 정확한 원리는 저도 잘 몰라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도 설명하는 걸 포기했지만 네. 이런 양자 기술과 광자 기술을 사용한 것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스텔스기 탐지를 위한 기술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것들이 정말 구현이 된다면은 이 방산업계 어떻게 본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텔스기 산업에 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스텔스기 탐지하는 건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내가 탐지하고 있는 거를 안 들켜야지 스텔스기가 도망을 못 가고 탐지되고 격추되거든요. 모기를 잡을 때 서로 볼 수 있다. 예, 모기채 드는 걸 모기가 알면 도망가서 우리가 못 잡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정말 이 창과의 방패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우리 정부가 8조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단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방위비 증액을 내세우는 EU 국가들의 유럽산 무기 구매 우선 계획으로 한국이 발목을 잡히자 특사단을 꾸렸다라고 하는 후문인데, 폴란드가 유럽 국가들과의 압박을 뚫고 우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려운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적잖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독일 눈치를 폴란드가 볼 수밖에 없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대놓고 EU 회의에서 미국산이나 한국산 무기 사지 말고 유럽산 무기 사라고 막 이렇게 연설도 해요. 프랑스 입장에서 속이 탑니다. 자신들의 방위 사업들은 그래도 독일보다는 나은데 자꾸 이제 프랑스산 무기를 유럽 애들이 안 산단 말이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실제로 해요. 다만 프랑스가 요구를 해서 무조건 유럽 국가들이 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성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차기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가 이 승리를 해가지고 곧 이제 프랑스가 네덜란드에 잠수함을 공급하게 되는데, 네덜란드도 폴란드처럼 환경이 비슷하거든요. 유럽 북쪽에 위치해가지고 연안에서 작전하고,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다른 나토 동맹국에서 이제 이 프랑스 잠수함을 샀으니까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잠수함을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이게 유럽 표준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포기를 한 게 너무 이릅니다. 프랑스 잠수함, 독일 잠수함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는 뭐 바라쿠다, 재래식, 212 CD급 잠수함 이런 게 있는데 스펙은 우리보다 좋아요. 대신에 아직 페이퍼 워크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스펙이 좋은 이유는 우리보다 늦게 나와가지고 신기술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건조 실적이 없고 이 실전배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초도함이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엄청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나온 배가 고장이라든가 오류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구멍이 뚫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잠수함,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폴란드가 선택한다면 안정성이 있습니다. 처음 구매했을 때 우리가 이미 오래 운영을 해봐서 운영의 리스크가 적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납기도 빠르죠. 6년 내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프랑스나 독일 잠수함은 그것이 불가능하고 SABM 기능이 유럽제 잠수함에 없는 것도 있어요. 유럽제 잠수함이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앞서 말한 천룡같이 마하 0.9로 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발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산 안창호급 같이 SLBM 마하 5 이상을 가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합니다. 폴란드가 만약에 이제 SLBM에 대한 기술을 요구하면 우리는 CTM-290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이미 한화해서 폴란드에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이제 제공해 줄 수 있고, 폴란드가 그걸 가지게 된다면 유사시,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모스크바를 직접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독침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만다행인 게 이게 이번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G2G 국가 간 거래로 합니다. 국가 간 거래라는 게 아까 전에 말한 대통령 특사단 보낸 거랑 연관이 되는데,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따로 폴란드 정부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계약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측면에서 잠수함 외에도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폴란드 레몬토바 조선소에 이제 우리 한국이 조선 투자를 하고, 니오타 조선소는 MRO, 우리 요새 MRO가 핫하죠. 이런 거에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폴란드 방위 사업을 우리가 육성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쟁자가 영국인데 영국이
미국이 이미 먼저 폴란드에 수상함, 잠수함 말고 수상 전투함을 팔아서 이 MRO라든가 건조를 도와주고 있는데 또 다행히 영국에는 또 수출형 잠수함이 없어요. 잠수함 사업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고 마지막으로 갭필러 제한이 저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갭필러 그러니까 틈을 메우다는 의미인데 이미 우리가 폴란드에 방산 수출했을 때 FA50 PL 버전 수출 전에 긴급 수출로 해서 FA50 GF 갭필러라는 걸 지금 수출해서 운용 중입니다. 신규 무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무기를 임차를 해가지고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건데 요게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날 것 같은 국가들한테는 신무기를 사면 이게 오는데 몇 년이 걸리니까 그 사이 전쟁이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전력화를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폴란드 해군에 잠수함이 있긴 있어요. 이게 킬로급 잠수함이라 해서 구소련제 잠수함인데 이게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보고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초로 구매한 이 209급 잠수함을 성능 개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항 시간이 엄청 길지는 않은데 이 소나 그다음 무장은 굉장히 좀 개선을 했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폴란드 해군에 임대를 해서 우리 장보고 3가 완성해서 인도되기 전까지 폴란드 해군이 임시로 그 잠수함 그 승조원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운항을 하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구소련제 잠수함 너무 썩었다 했잖아요. 잠수함이 배는 썩으면 그냥 살기 불편한데 잠수함이 썩으면 그 터질 수도 있어요. 오, 위험하겠네요. 위험하죠. 이제 네. 잠수함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도 생각하면 요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폴란드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물론 이제 작년에 좀 힘들었고 캐나다랑 사우디 잠수함도 독일과 프랑스의 공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얘들이 실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약속들을 더 많이 공수표를 내비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직접 운영이 되고 지금 바다를 떠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 이 실전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게 해외 수출, 방산 수출 시장에선 강력한 힘이 되는데 요게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이길 수 있는가? 요게 대해서는 지금 정부간 거래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노력과 그다음에 협력의 의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면 너는 폴란드 잠수함에서 한국이 무조건 이길 거야? 너 돈을 걸 수 있어? 돈을 뭐 전 재산은 걸 수는 없지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 그래서 응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뭐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뭐 언급이 되기도 하고 좀 뭐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다만 이제 폴란드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아직까지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산 무기 선호 경향이 있어요. 폴란드 대통령 그러니까 총리님인가 연설하신 거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K2 전차 사겠다고 연설한 게 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계속 더 좋은 독일제 전차 사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폴란드에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왜냐하면 근데 운영해 보니까 K2 전차 훌륭한 거는 현장에서는 다 알지만 그렇죠. 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송을 하는 게 폴란드에도 밀리터리 방송이 있고 저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최고의 스펙 가장 세계에서 그렇죠. 좋은 거를 이제 폴란드가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옛날에 지금 진짜 많이 줄어드는데 2022년에 처음에 한국산 전차 수입한 데서 폴란드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어요. 야 한국 그 뭐 삼성 휴대폰이 좋은 거 알고 현대차가 좋은 거 알겠는데 무기도 잘 만들어? 근데 이제 FA50 GF 그다음에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입해 보니까 한국 방산의 저력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 싶은데 잠수함이 이제 쐐기를 잡아야죠. 네. 잠수함 수주 가능성 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기대하시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를 국뽕 유튜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그다음에 K 방산에 자랑스러워서 제가 책도 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방산이 무조건 좋고 모든 방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이건 안 좋지만 요거 좋은 점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긍심을 바탕으로 판단은 냉정하게 하시고 요렇게 대해서 저희는 정보를 드리는 역할로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어려운 건 어렵다,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제 양심에 걸고 종합적으로 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 장점 말씀해 주시고 또 단점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이 방산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또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특파원님 지금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